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제 동영상 댓글 중에 RF, 그러니까 반응계수죠. 반응계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응계수, RF 혹은 RRF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ve Response Factor입니다. 그래서 상대 반응계수 혹은 반응계수, 그래서 RRF 혹은 RF라고 하기도 하죠. 자, 보통 우리가 HPLC 시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마토그램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임퓨리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팅을 하게 되면은 HPLC 시스템에 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죠.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 리텐션 타임이죠. 아니면 뭐 이거 앞에 이제 일련 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 지금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리텐션 타임에 대한 피크의 면적, 그죠?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크의 높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크의 폭이 나오죠.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그 베이스라인에서의 피크의 면적, 피크의 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피크 전체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이제 피크의 폭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피크 에어리아 퍼센트라고 해서 각각의 피크의 면적에 대한 이제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높이에 대한 것을 또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고요. 그거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레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론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뭐 대칭 계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 분들의 경우에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게 마치 그 에어리아 퍼센트가 샘플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UV 디텍션을 통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했어요. UV 디텍터를 통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데 그러면은 물질마다 어떤 특정 파장의 UV를 흡수하는 능력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UV 흑광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농도가 높더라도 그 흑광 계수가 작아서 피크의 면적이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은 농도가 낮더라도 흑광 계수가 크기 때문에 피크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크의 면적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는 어떤 그 샘플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의 중량 퍼센트나 농도 퍼센트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 크로마토그램 그 시스템에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그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등에 쓸모없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쓸모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크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그 피크의 면적이 뭐 이럴 때 다를까, 저럴 때 다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동상에 들어있는 용매 농도가 서로 다른데 그럴 때 나오는 같은 물질의 피크의 면적은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물음을 던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동상의 일루전 스트렝스가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컬럼에 머무르는 시간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피크의 폭이 넓어지면서 높이가 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피크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농도에 관계없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하이트 퍼센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피크에 대한 리테이션 타임과 그 다음에 그 피크의 면적, 그 다음에 이제 피크의 폭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정보가 되겠죠. 뭐 그거 이외에 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피크의 높이라든지 뭐 에어리아 퍼센트, 하이트 퍼센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정량을 할 때는 그럼 이제 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물질을 우리가 정량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물질의 함량을 순도를 잘 알고 있는 표준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다가 그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정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샘플이다. 그러면 샘플을 갖다 우리가 인젝션을 시켰을 때 나오는 피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품을 마찬가지로 인젝션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리텐션 타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가 나올 겁니다. 표준품에 의한 피크의 면적과 그 다음에 샘플에서의 피크 면적을 서로 비교를 해서 비례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량을 한다라는 내용을 마찬가지로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함량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상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함량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러면은 주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성분 표준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불순물을 우리가 정량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순물도 불순물 표준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다가 이것과 똑같은 함량 계산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정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알려진 것들이고 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주로 뭡니까? 원료의약품들이죠.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표준품은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반면에 불순물에 대한 표준품들은 사실 그거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무슨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별로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힘들게 어디서 판다라는 거 정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 사려면 굉장히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불순물들을 우리가 정량하기가 특히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표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 표준품이 워낙 비싸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힘든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불순물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유연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주성분은 보통 이제 화학합성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뭐 출발 물질이라든지 부가 생성물이라든지 분해 생성물이라든지 뭐 중간 생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유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의약품하고 다르게 구조는 비슷하고 관련이 있는 물질이면서도 동시에 약효가 없는 거죠. 약효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에서는 이런 유연물질 불순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이제 유연물질 불순물을 우리가 정량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준품을 못 구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못 구하거나 아니면은 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기가 힘들거나 혹은 굉장히 비싸서 오히려 뭐 요거 하나 분석하려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원가가 뭐 치솟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것이 어떤 것들을 머리를 쓰냐면은 유연물질, 불순물 표준품을 아예 못 구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구했어요, 그죠? 구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구매하기가 부담스럽다, 혹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시험법을 만들 때 유연물질 표준품의 흡광과 주성분 표준품의 흡광을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반응 개수를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는 유연물질 표준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응 개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유연물질 표준품을 구해요. 그죠? 불순물 표준품을 구해서 주성분 표준품과 동일 농도에서 흡광의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죠? 비교를 해서 그걸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반응 개수, relative response factor 혹은 response factor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구하죠. RF는요, 표준품, 주성분 표준품의 피크 면적, 스탠다드입니다. 주성분 표준품의 피크 면적을 우리가 A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물질 표준품의 피크 면적을 우리가 A 뭐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각각의 표준 용액의 농도가 서로 똑같을 때예요. same concentration일 때. 자, 그럼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피크의 면적이 실제로 우리가 검액을 인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유연물질 피크의 면적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너무 농도가 차이가 나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하기가 좀 힘들죠, 물리적으로. 왜냐면은 워낙 뭐 이제 피크의 면적도 작고요, 그죠? 그러려면은 뭐 들어간 농도도 굉장히 적겠죠. 거기다가 서로 똑같이 만들려면 뭐 저울을 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표준용액, 그죠? 주성분 표준용액, 불순물 표준용액의 농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기. 요거는 CX는 뭐예요? 불순물 표준액의 농도, 그죠? 유연물질 표준액의 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성분 표준액의 농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RF로 구하고 요걸 갖다 좀 더 좀 잘 나타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죠. AS 곱하기 CX분의 CS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 개수를
이렇게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아낸 반응 계수를 이제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면은, 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검액을 찔렀어요. 검액을 찌르고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유연물질 피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유연물질 표준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유연물질 표준품 사다가 똑같은 피크의 면적이 나오도록 찌르면은, 그죠? 그러면은 같은 리텐션 타임에 이런 식으로 유연물질 표준품 피크가 나오겠죠. 그죠? 유연물질 표준품 피크가 나와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유연물질 표준품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떤 표준품을 찔러요? 주성분 표준품을 찌르는 겁니다. 그죠? 주성분 표준품을 찔러서. 자, 그러면은 주성분이 여기니까, 그죠? 이쯤에 나오겠죠. 피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요것과 요것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다른 물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반응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은 만약에 불순물의 함량이다. 불순물 함량을 우리가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AT고요. 그죠? 검액에 의한 피크 면적. 그 다음에 이거는 표준액에 의한 피크 면적이죠. AS죠. 그죠? 어떤 표준액? 주성분 표준액.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C 나누기 AS 곱하기 농도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C T분의 CS 그 다음에 표준품 순도죠. 자, 근데 여기서 표준품이 어떤 표준품입니까? 주성분이죠. 그죠? 주성분 표준품 순도 구하고, 그죠?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 뭘 곱해줘요? 요걸 갖다 우리가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AS분의 AX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AT를 AX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그대로 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역수를 취해서 곱해줘야죠. 그죠? 역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F분에 요걸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유효물질 함량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유효물질 표준품을 못 구해요. 지구상에 어딜 뒤져봐도 유효물질 표준품이 없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규제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이제 뭐 시험법 밸리데이션 같은 걸 이제 할 때, 유효물질 정량 시험 밸리데이션을 할 때, 만약에 유효물질 표준품이 없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규제기관에서 시각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성분 표준품 가지고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RF를 1로 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RF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일 농도에서의 주성분과 유연물질은 서로 흡광이 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RF가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반응 계수를 측정을 했는데 반응 계수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아요. 자,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주성분이, 그죠? 불순물보다 흡광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주성분이 불순물보다 흡광이 더 높다. 그러니까 RF가, 그죠? 반응 계수가 1보다 작으면은 RF분의 1을 곱해줘서 불순물 함량을 구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RF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불순물 함량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거죠. 이게 1보다 작으니까 RF분의 1은 1보다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곱해버리면은 불순물 함량이 높은 거죠. 높은 거. 그죠?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F가 1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은, 불순물 함량이 낮은 거죠. 자, 그럼 RF를 1로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RF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RF를 1로 가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RF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성분보다 불순물의 흡광이 더 높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유연물질 표준품을 못 구했는데 유연물질 구조는 알아요. 근데 유연물질 구조와 주성분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연물질이 뭐 여기처럼, 그죠? 주성분보다 더 논폴라 하면서 거기에 뭔가 이중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젠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조상에 좀 더 끼워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흡광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RF를 1로 가정을 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함량이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 함량은 더 낮은 거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RF를 1로 해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분이 흡광이 더 높다. 그죠? 같은 농도에 비해서 불순물보다 주성분이 흡광이 더 높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1로 하면은 좀 위험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응계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량 계산 시기 세우기가 힘드시면은 전에 제가 찍어서 올렸던 함량 계산식 세우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